자, 라틴 아메리카의 책을 말하다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있는 그대로의 멕시코라는 책을 쓰신 정문훈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문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희 학계나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성함이시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도 있는데요. 네. 또 본인 소개를 약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라틴 이쪽 그리고 스페인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쪽 학계에서는 병아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이제 멕시코를 경험을 하게 됐고요. 멕시코를 경험하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유네스코 캠프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멕시코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멕시코에 가서 좀 살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있는 그대로 멕시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저희 스페인어를 전공하거나 라틴 아메리카에 학문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셨던 것 같은데 훨씬 네. 더 자연스러운 네. 혹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그런 걸 좀 믿는 편이에요. 첫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나랑 말이 좀 통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저 사람 나랑 좀 친해지겠다거나 어떤 국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의 첫인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낯익었거든요. 그래서 나 전생에 여기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 친구들이 보면 좀 재수없어 보일 정도로 특별하거나 특이한 걸 별로 못 느꼈고 네. 되게 낯익게 느꼈어요. 그리고 연수를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에서도 왠지 여기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문훈 작가님께서는 이 멕시코 친구들하고 프랑스에서 캠프를 같이 하셨던 거 말고 실제로 멕시코에 갔을 때 딱 첫 받았던 어떤 느낌들 이런 거는 어땠을까요? 그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캠프 얘기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멕시코에서도 이제 특정 학교랑 이렇게 좀 같이 캠프 이런 것들이 참여하고 이제 여러 이제 국적 친구들이랑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멕시코 그 학교의 친구들 전교생 한 100명이 이렇게 쭉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에 받았던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이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멕시코 제가 특히 스페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반응을 너무 이렇게 약간 고마워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즐거워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이렇게 좀 오가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 말고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네네. 멕시코 공항에서 이제 친구들이 사실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었고요. 멕시코 시티에 이제 도착했었고 캐나다에서 교환하고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그때 처음에 멕시코로 가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환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인종적인 다양함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칠랑고라고 해서 좀 메스티소계 이걸 약간 비하한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스티소계도 있고 스페인계도 있고 여러 물라또 같은 경우도 있고 아시안들도 시티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굉장한 다인종인데 서로 어색하지 않은 이런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쿠바에서 좀 하얀 애하고 좀 까만 애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둘이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부 형제였어요. 아버지는 다른데 엄마가 같은
케이스였는데, 어, 그러니까 첫째는 그쪽 쿠바 쪽의 물라또라고 할 수 있는 흑인에 가까운 네. 그 혈통이고, 둘째는 이제 관광 왔던 독일인 오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근데 둘은 어려서부터 쭉 컸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서로 못 어울린다라거나 이게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어울려 살게 되면 그런 구분도 큰 의미는 없겠구나. 저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멕시코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쿠바도 그렇고 예, 이렇게 예. 다양한 인종들이 정말 이렇게 친구들 그룹 간에도 나눠져 있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일부 좀 약간 계층화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뭐 프랑스 같은 거 생각할 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흑인 백인들이 잘 어울려서 파리 같은 데는 이렇게 막 연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의 파리를 벗어나서 작은 마을들에 가면 흑인들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백인들이랑 이렇게 섞여 살거나 이런 게 좀 보기는 힘들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라틴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그냥 가까운 게 오랜 이제 스페인 예전 식민 시대부터 거쳐서 같이 잘 민글돼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너무 좀 무겁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책을 쓴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영역에 이거 누가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알아봐야 된다. 네. 이거를 이 사람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의도도 있긴 합니다만 아하. 자, 책을 쓰기로 그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멕시코에 관한 책은 이런 거를 담아야지라는 어떤 그 작가의 기획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던 그 경위들, 그 에피소드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마음 먹은 거는 뭐 멕시코에 대한 관심은 워낙 높았고 멕시코 친구들이랑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통화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고요. 조금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사실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런 역사 문화 강의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계기가 좀 있었거든요. 인문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글로벌 사업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기회들이 왔고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멕시코에 정말 매력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뭐 현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작은 도시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넘어가면 또 다른 축제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민담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랑 이 책을 이제 쓰는 그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멕시코 책을 들여다보면 보통 이제 라틴 쪽은 혁명사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뭐 나르코라든지 이런 쪽 보게 되면은 그 나르코스 같은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범죄만 조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색깔, 좀 다양한 맛을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게 좀 배경이었습니다. 이모저모를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구성이 됐으나 또 너무 좀 딱딱한 느낌도 있는 교과서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굉장히 그 전문가가 쓴 책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생보다는 중고생들이 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구성이 나름 특징도 있고 사실 표지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내부 편집은 네네.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표지에 사실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렇게 보진 않는군요. 네. 표지. 네. 아닙니다. 네. 예. 귀엽게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예, 귀엽다고 합니다. 네. 예, 표지는 귀여운 걸로. 네. 예,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모저모를 담아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이모저모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셨고 그리고 굉장히 인문서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토론해보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의 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책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빼놓을 수 없다. 내 책에서 이 부분 최고다 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 최고다. 최고다까지는 좀 그러면 베스트다. 네. 뭐 최고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카카오랑 초콜릿에 대한 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 멕시코 중부에 가면 이제 파라코틴이라고 이 활화산, 예전에 옥수수 농장에서 화산이 터졌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산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면은 그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작은 마을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었는데, 이때 이제 뭐 닭다리랑 밥이랑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검은 짜장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초콜릿 소스였던 거예요. 밥에다가. 그래서 이게 몰레라는 음식이었거든요. 현지에서는 약간 뭐 한국으로 비교하면 약간 뭐 된장 뭐 양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먹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서 좀 카카오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 뭐 몬테스마 이런 이제 관련된 얘기도 좀 담아봤고 그 부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멕시코를 맛보다의 저자이기 때문에 몰래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가끔 드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과카몰레라는 게 있습니다. 과카몰리라고도 발음을 하죠. 몰리. 예. 그 과카는 아과카떼에서 맞습니다. 나온 거고요. 아보카도의 멕시코 원주민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뭐가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과카떼 아보카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몰레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원래는 쌀사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소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드시면은 아마 몰레 네그로인 것 같은데 몰레는 제가 개인적으로 멕시코 음식의 백미 혹은 정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드셔봐야 아는데 이게 와인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와인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향수도 이제 처음 빡 뿌렸을 때의 냄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냄새, 이거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 와인도 그렇죠. 처음에 입에 들어갔을 때, 입에 머금었을 때, 그 다음에 마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입에 남는 여운들 뭐 이런 거를 즐긴다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몰레의 경우는 네그로일 경우에는 일단 그 초콜릿이 좀 들어가요. 초콜릿 자체가 여러분 다크 초콜릿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초콜릿 향과 맛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면서 약간 달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재료 그게 치킨이라니요. 닭고기가 됐으면 닭고기, 돼지고기가 됐으면 돼지고기 그 맛이 느껴지고 또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견과류들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견과류가 남으면 그게 뭐냐, 뭐 입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콘 위에도 이렇게 그 땅콩 같은 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땅콩 같은 걸 그럼 어떻게 먹냐? 아이스크림을 다 녹여 먹으면 입에 남습니다. 그럼 그걸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땅콩의 질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고소한 맛이 입에 남아요. 그러니까 몰래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몰래의 향과 맛, 중간에 재료와 어우러지면서 씹힐 때에 느껴지는 맛, 그리고 그 주재료를 삼키고 나서 입에 남아있는 견과류들을 씹을 때 나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서 그 전까지 우리가 먹는 것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매우면 맵고 뭐 얼큰하고 막 이런 음식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사실 해외에서도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이나 뭐 이런 경우는 다양하고 어떤 면으로 좀 간접적인 맛을 즐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몰래는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단계별로 향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멕시코의 많은 요리들이 길거리에서 아주 그냥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의 인스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몰래는 사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맛을 즐기는 것이나 그게 굉장히 좀 낯설고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를 맛있게 먹으면 이게 지금 멕시코 음식에 좀 정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몰래도 뭐 푸른색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붉은색이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료들의 조합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단계별로 느껴지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할 그 계획이 없었는데 야, 이거 뭐 거의 백종원 선생님보다 더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몰래를 좋아했거든요. 이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묘한 중독성이 있고 초콜릿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초콜릿 뜻 자체가 쓰다는 거잖아요. 이게 쓴 물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약간 당연히 우리는 그냥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쓴맛과 뭔가 매콤하면서도 이런 약간 한국적인 맛, 이 멕시코의 음식이 한국인들에게도 잘 맞는 그런 여러 음식들도 있기도 하고 보면은 타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길게 멘트를 안 할 생각입니다만 뭐 옥수수나 고구마 그리고 사실 고추의 원산지가 멕시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정규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추 좀 주면 매워 너무 매워 뭐 이러고 막 자기들 웃고 막 야 이게 멕시코의 맛이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미 불닭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더 매운 건 없냐?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멕시코인 입장에서는 조금 재수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어떤 그 음식이란 측면에서는 저는 멕시코에 사는 한국 분들은 좀 복 받은 거다. 마늘도 먹고 양파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그 냄새나 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마 인종적인 혹은 문화적인 특징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고기나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멕시코에서도 뭐 그런 전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익숙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뭐 곤충을 먹는다거나 지금 오지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멕시코에도 그런 전통이 있고 메뚜기 같은 것도 먹고 그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면 특히 음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도 뭐 해외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볶은 김치는 웬만한 거하고 다 잘 어울리고 그 피코 데 가이오 아니면 살사 메xica나라고 부르는 그 토마토도 썰고 양파도 썰고 요거하고 볶은 김치 채 썬 거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실제 제 삶을 이렇게 놓고 봐도 계속 이제 음식 얘기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가 아니고 제가 실제 먹어보면 이렇게 약간 물갈이 같은 것도 하고 속도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더라도 그렇게 막 힘겨워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저는 원래 저도 뭔가 전 세계 멕시코랑 연이 있는 건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물갈이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건기나 이럴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멕시코가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용적인데 설포 그 디아레아 이쪽이 굉장히 그 관용적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하는 게 그 목테스마의 복수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물갈이를 멕시코에서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멕시코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는 너무 그 민망해하지 않아도 된다. 설포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다 현지인들이. 엄청 관용적이죠.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좀 모를 수 있어요. 나 되게 급해. 야 내가 뭐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뭐 설포할 것 같아 막 이러면 그래 그럴 거야.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나는 굉장히 급하지만 여유롭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다담해. 목테스마의 복수라니까. 목테스마 복수. 야, 난 한국인인데 왜 나한테 복수를 해? 모르지. 그거는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새로운 중국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로운 생산 중심지가 될 것이냐, 네. 마길라도라의 한계를 넘어선 지금 네. 누에볼레옹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들, 네. 이거를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하면서 리쇼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네. 돌아와라 제조업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계산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땅값은 얼마냐, 임금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나프타를 이어서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 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생산 기지로서 멕시코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 내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혹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그걸 돌아가는 혹은 백도어로 멕시코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일 쉬운 예로 레노버의 경우는 거의 공정 80% 이상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정도 공정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면 메이드 인 멕시코가 찍혀요. 그러면 이제 세금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이 멕시코 북부가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에서 이렇게 딱 하고 놀랐냐면, 사실 저는 대학 교과서에서 멕시코 역사를 다룰 때도 그 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브라세로를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브라세로부터 다루면서 이게 세계대전 때 그 전쟁 나간 남정네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네네. 멕시코에서 이렇게 남정네들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남편은 전쟁 나갔는데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멕시코 오빠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맞습니다. 야, 이러면 또 여기서 수많은 텔레노벨라에 이 테마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는 배다른 아들이나 네네. 숨겨져 있던 딸내미, 그 다음에 갑자기 미국 아줌마가 여보 이러고 오고 이런 데는 간간히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게 이게 굉장히 예전 얘기니까 네네.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사라지긴 합니다만, 요때부터 이제 멕시코의 북쪽 지역은 미국과의 큰 관련성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다 설명드리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마이애미하고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원래 누에바 에스파냐, 멕시코 부항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알라모 전투니 이렇게 텍사스 지역 넘어가고 플로리다 지역 넘어가고 하면서 현재의 국경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는 거의 영토의 반 정도를 뺏겼고, 그리고 미국은 서쪽 지역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와 과거를 좀 이렇게 넘나들어 보면 2023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의 특징이 지금 저희 있는 그대로의 멕시코에 서술된 부분이 있긴 한데 책을 다 인용할 필요는 없고 소개를 한번 들어보죠. 이 지역을 일단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나프타, 이제 북미 자유협정 이후에 이제 USMCA 체결이 이게 진짜 입이 안 붙어요. USMCA. 이게 그냥 발음하기도 그렇고 우스엠파 이러기도 그렇고죠. USMCA. 아마 US, 멕시코, 그렇죠. 캐나다. 예. 사실 뭐멕시코의 교역량을 보면은 한 60-70%는 다 미국에 수출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거의 70% 넘게 되어 있고, 이게 말이 캐나다가 같이, 캐나다에는 한 3%밖에 수출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수출 비중이. 그래서 제가 이쪽을 주목한 이유는 일단 제 책에도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여러 이제 컨테이너선의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옵쇼어링으로 하던 거를 이제 니어쇼어링으로 좀 바뀌게 되는 트렌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중국, 미국이 보복 관세 이렇게 때리게 되면서 갈등이 이제 심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 중국은 어떤 전략성, 근데 이제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저희가 바이든, 시진핑 만나기도 하지만 이게 제재를 서로 가하더라도 서로 경제적으로 당연히 도움받고 물자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이 우회 전략으로 멕시코에다가 일반적으로 공단을 그냥 지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 공장과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물 부족에 좀 허덕이는 나라긴 하거든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물 공급 용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들까지 다 깔면서 이제 중국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여기 생산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멕시코에서도 이제 메이드 인 멕시코로 해서 이제 멕시코도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이제 22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한 단계 더 높았거든요. GDP로도 13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가 우리를 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2위, 13위 이렇게 됐고 실제 그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양도 중국이 당연히 더 컸는데요. 이제 지금 멕시코가 더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예전에 진출했던 기아차가 한 4.5조 정도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더하면 투자를 했고 어떤 형국이냐면 이 기아차가 투자 의사 이렇게 해서 멕시코 주나 이제 오브라도르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다 엄청난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실제 주지사도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대한 돕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도 계속 이게 뭐 사실 한 대기업이 나가면은 그 밑에 있는 하도 기업이나 이런 파트너사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금융도 진출하게 그렇죠.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제조 지금 보이는 그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서 뭐 우주 분야가 되건 제약 분야가 되건 잠재성 높은 것들이 이제 계속 진출되는 게 한국 기업들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으로 임금이 더 쌉니다. 네, 임금이 중국보다 더 싸죠. 중국은 한 시간당 한 7달러 수준이고 멕시코는 한 4.5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전도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원래 마길라도라라고 해서 네. 그 미국 시장을 겨냥한 생산 단지들이 있기는 했잖아요. 네. 물론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2022년, 2023년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그마한 도시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도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류의 표현은 예전 그 대통령이신 그분 스타일 제가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도로 깔고 네. 그 다음에 저 쇼핑센터 짓고 기숙사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몬테레이에는 그 4호선 5호선 연장하고 뭐 새로운 거 까는 거 야 우리가 깔아줄게.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시티는 지하철 보수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멕시코의 남북을 관통하는 그 선로가 꽤나 있었는데 그 예전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중미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뭐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새로운 철도도 깔아준다고 그러고 이미 그 누에볼레옹 주만이 아니라 멕시코 전체를 우리가 다 지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여러분들 요새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날짜 기준으로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 환율이잖아요. 그 멕시코가 코로나 때 1달러가 25페소, 26페소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한 16, 17 이렇게 돼 있죠. 그 코로나 때 우리나라 환율과 현재 환율 이렇게 놓고 달러당 환율을 놓고 보면 서로 대칭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주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역전된 것도 역전된 건데 이제 정말 멕시코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세상 일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긴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들어갈 만하나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뉴 차이나를 꿈꾸는 멕시코 북부 지역이라고 타이틀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계의 진출이 너무 강할 때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연관성은 많긴 많지만 그렇게 좋다고 정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쟁되는 관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가 페스케리아 쪽에 제일 유명한 그 우리 기아 자랑스러운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긴 한데
뭐 전기 자동차 측면에서는 또 중국도 굉장히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더 전문가이시지만 통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네. 뭐 기술력도 상당히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음. 그래서 요 그 뉴차이나라는 그 타이틀 부제를 달으셨던 이유가 네. 어떤 흐름들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 뭐 뉴차이나라는 그 타이틀을 달게 된 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하던 생산 그 거점 역할, 세계 최대 시장, 특히 미국을 이제 연결된 그 멕시코가 그 다음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신뢰도 같은 경우도 뭐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여전히 지금까지는 높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령 자체도 멕시코가 매우 젊습니다. 멕시코가 매우 젊은 국가고요.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 공장에 이제 근무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20대입니다. 그래서 매우 젊고요. 저도 지금 기아 자동차에 이제 다니는 그 친한 형이 최근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 베스케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매우 젊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젊다는 거는 단지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거를 그냥 잘 옮길 수 있다 그냥 뭐 이렇게 더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뿐만 더 넘어가서 자동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생산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기술 발달과 함께 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요 부분에서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이아몬드형도 아니고 이제는 네.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멕시코는 안정적인 고려청자형 약간 저희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고려청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마름모형으로 네. 해서 네. 마름모형이 뭡니까 송이버섯처럼 길쭉해지고 네. 있는 그래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증가율이 아마 출산율이 한 1.2, 1.3 뭐 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는 약간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라미드에 가까운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또한 상당히 저렴하고 뭐 책에도 있습니다만 저기 뭐 텍데몬테레이 그 공대대학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알아주는 그렇죠.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MIT라고 볼 수 있겠죠. 라틴 아메리카의 MIT다. 뭐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저 유학가 있을 때는 그래 그런데 네가 쓰는 노트북은 LG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뉴차이나라고 표현을 할 때 특히 문화나 어떤 사람들의 그 사는 환경 그다음에 그 사회 자체를 바라볼 때는 어떤 아시아화 혹은 중국화 이런 게 가능할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보고 오니까 야 이게 그 애초엔 친화라는 섬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그 규모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베스케리아에 있는 뭐 한국인들 상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주거 지역과 공장 그 다음에 몇 군데의 한인들의 슈퍼 식당을 제외하면 점이나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중국은 진짜 큰 점 혹은 큰 섬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야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요 안에서만 놀다가 이제는 또 멕시코가 문화적 개방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섞여서 놀 것 같은데 이게 또 중국이 참 뭐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해외에서 막 이렇게 고용주로서의 모습과 또 이렇게 또 저기 연변이나 뭐 이런 중국 동포들의 모습과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대륙 안에서의 모습과 뭐 이런 게 좀 다른데 이런 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과연 멕시코에 좀 유리할 것인가?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통제를 그냥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뭐 국가 차원의 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이 지역의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뭐 기업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대안이 저도 뭐 딱 떠오르진 않지만 이런 그 중국 진출을 이것도 좀 어렵네요. 일단 중국 문화가 네, 사실 어떤 모양새인가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근데 중국의 문화가 해외로 진출해서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문화가 어떤 모습인가 해외에서. 그것도 뭐 책에 언급되어 있었던 애니갱들 즉 그 1890 몇 년이죠. 그때 이제 그 유카탄 쪽으로 갔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은 그 문화적으로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등하거나 혹은 더 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하나의 궁금증이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나라의 궁금증보다는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중국이 정말 제낄 것이냐, 넘버원을 제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중국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질 것이냐, 네. 아마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도 그 진출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중국 뭐 당연한 거겠지만 돈을 쓰니까 뭐 고집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주랑도 그렇고 좀 충돌은 많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기업은 좀 기업이 그래도 선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스탠다드에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는 매우 좀 부족한 상황으로 대략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도 뭔가 그런 기업 운영이나 이런 이제 해외 진출하는 상황에서도 좀 선진화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요 책에서 요 책이라고 하니까 지금 약간 좀 가볍게 보는 느낌이네요.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좀 길고 지루하게 갔네요. 네. 좀 길고 지루하게 갔는데 그래도 그 기업 쪽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걸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요게 멕시코 내에 어떤 역동적인 동인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리쇼링을 하면서 니어쇼링으로 멕시코가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IRA라는 법안이 결과적으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미국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도란프 성님이 내년에 돌아오면 이거 유지할 것인가? 제가 볼 땐 택도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지금 메이드 인 멕시코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들어와? 이것도 도란프 성님이 그냥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호재긴 한데 네.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얘기는 정치적인 여러 사항으로 이게 휘청거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들이 만들어졌는데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 혹은 관세를 얻어맞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일순간 어떤 그 부를 즐기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절대적인 조건이긴 한데 이 상황이 도란프 성님과 함께 꺾이게 된다면 과연 이 호황, 누에볼레옹주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의 중국계 자본과 중국계 생산 공정이 등장하고 이게 과연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변화를 겪을 것인가 좀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멀지 않은 미래잖아요. 네. 당장 내년에 있을 일이니까요. 일단 그 도란프 형님이 거의 되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도란프가 선거에만 나온다면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그 갑자기 이 중요한 얘기 중에 뜬금없긴 하지만 그 갑자기 피냐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예. 예전에 이제 17년에서 21년 트럼프가 재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피냐따라고 멕시코에서 이렇게 사탕 넣어가지고 그죠, 그죠. 큰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두들겨 원래는 패는. 이제 가톨릭에서 칠제롬이라고 해서 이 죄악을 없애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인형으로 다 바뀌었었습니다. 다 이제 트럼프 매질을 하려고. 네. 갑자기 그게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그 사실 트럼프를 네. 좋아하기는 참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이든이랑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여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오바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뉴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어떤 시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능글맞은 그냥 약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냉전 때랑도 좀 비슷하고 좀 후지고 예전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예, 그리고 도란프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장으로서의 미국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말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매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멕시코는 어떤 스텝을 가야 되는가? 그리고 중국과 자본은 어떤 스텝을 갈 것인가? 어차피 생산 기지는 이미 멕시코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브라질이나 라틴 아메리카 남쪽이 경쟁 상대가 될 것이고 또 상황이 또 복잡해집니다. 네. 대두니, 옥수수니 뭐 이런 거 지금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이렇게 쭉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네. 요게 좀 겹치는 거죠. 하지만 네. 미국이라는 시장이 없어지면 다른 시장을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찾지 않을까. 예전에 저기 갤리언 무역처럼 뭐 태평양을 넘어서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쪽으로 너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도란프 얘기하셔서 생각되는 게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방향으로 또 영향을 많이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도란프 대통령이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그렇고 도란프라고 하니까 입에 잘 안 붙네. 여튼 2017년 이때 대선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2023년이랑 너무 과거긴 하지만 한 2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상하원에 이제 진출해 있는 히스패닉 의원만 봐도 그 숫자가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20명에서 거의 60명 가까워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상하원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구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 주셨던 그런 히스패닉계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어차피 그냥 뭐 민주당이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랑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미국에 있는 증가하는 히스패닉의 대다수는 멕시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멕시코와의 관계는 상당 부분 끈끈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브라세로가 이 책에 나와서 제가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 혹은 뭐 원천 중에 하나가 송금입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송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미국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금 나올 때 송금량도 이렇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뭐 세마나 산타, 크리스마스 뭐 이때 이렇게 늘어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끈끈하냐? 또 그렇죠.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게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LA에서 멕시코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목대수만이 뭐 아즈테카 막 문신 파고 우리는 멕시코의 혈통을 갖고 있어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멕시코에 오면 국내에 오시면 안녕하세요. 아우 멕시코 너무 구려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갓 이주해온 사실 이주해온 사람들 불법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좋은 환경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또 역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화적으로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나는 들어왔으니까 너는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나도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데 너도 좀 들어와라
이룰 수도 인간의 있죠. 속성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나는 들어왔지만 닫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영화 같은데도 뭐 로켓으로 쏴서 어디 가면 거기는 뭐 공해도 없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로켓을 터뜨리느냐 아니면 다 받아들이느냐 이 뭐 여러 가지 작품마다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 된다. 네.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멕시코 북쪽에 뭔가 좋은 파티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뭔가 남을 만한 게 있다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저희가 가볍게 일단 그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기에 멕시코나 뭐 이런 쪽 잘 모를 때 야, 요거라도 한번 봐라고 할 수 있는 영화나 야, 이 가수의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멕시코의 어떤 그 매력적인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먼저 얘기했었던 따꼬나 이 음식들 사실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뭐 장난 아닌데 그 이제 따꼬는 또 좋은 게 한 입에 쏙 들어가면서 맥주가 또 멕시코 맥주가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되게 의아했었어요. 아니 멕시코가 이런 맥주를 만든다고? 어떻게 멕시코가 이런 맥주를 만들 수가 있지? 그때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재활용은 안 하는데 그때는 맥주병도 그렇게 모았거든요. 그 맥주병 재활용한다고.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멕시코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멕시코의 저자로서 야, 요거 한번 봐. 넷플릭스에서 요거 한번 봐라거나 요 영화 한번 봐라거나 야, 유튜브에서 이 가수 노래 한번 들어봐봐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는 멕시코의 이올이라고 할 수 있는 탈리아가 있습니다. 딸리아는 사실 이올이랑 좀 다른 게 드라마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고 이올이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효리 씨를 그렇게 하는 이효리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또 광고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이제 TV에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아하고 딸리아라는 이 여가수인데요. 뭐 좀 트렌디한 걸로 추천을 드린다면 데스테 에산 노체라는 게 있습니다. 말루마라는 부분. 콜롬비아 이제 말루마가 뭐 샤키라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듀엣곡으로 많이 부르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연을 한번 보시면 아주 좀 관능적이면서도 신나면서도 그 멕시코의 그 느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딸리아 곡 중에서는 아몰랄라 메키카나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리듬이 전통적인 쿰비아거든요. 맞습니다. 쿰비아입니다. 쿰비아 리듬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얘기 들을 수는 없고 말을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투닥 이렇게 말이 걸어가는 느낌.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드그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리듬이 그렇게 나옵니다. 멕시코 가시면 언제든지 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쿰비아랑 뭐 새벽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도 출 수 있으나 춤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하게 되네요. 춤은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춤은 삶이죠. 쿰비아.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흑백인데 그 정말 그 멕시코의 여러 가지 풍광들이나 그 특히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부물에 등장하는 강한 멕시코 언니. 그런 느낌이 이제 그 딸리아한테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갈비뼈 제거 수술을 한 걸로. 그 요즘은 예전서부터 좀 그 우리나라의 그 불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 허리 라인과 힙 라인에 대한 주목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허리 라인이나 힙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갈비뼈를 제거했죠. 제일 밑에 거죠.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그랬다 설인가요? 아니고 확인은 본인이 나 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져보자니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 만져도 개수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 하나씩 만져볼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좀 상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간지럼 태우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허리 라인이 잘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미용 수술 중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리아가 뭐 배꼽티가 유행하기 굉장히 이전에서부터 요거를 이렇게 노출을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파울리나 루비오
달리아, 네. 그다음에 루이스 미겔 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다 동갑이고 동갑이에요? 아역 배우로 같이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미겔이랑 탈리아가 동갑이에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충격적인데요. 이건 좀 개인적인 장난치는데 저는 네. 사적인 파티에서 파울리나 루비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같이 춤을 추시긴 했습니까? 아니 얘기를 했는데 아. 발코니에서 자기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 저 멕시코 이제 5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아 처음에. 네, 그래서 넌 나 아니?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토크가 재밌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킬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효리가 나왔으니까 솔로 여자 가수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선담비요. 이제 일단 작가님의 취향대로 가죠. 아닙니다. 손담비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인기 예, 많았어요. 손담비가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나 알아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야, 그 멕시코에서 한국을 어떻게 서로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손담비 옆에 멕시코 친구가 하나 와서 네네. 넌 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사인 받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너도 내 사인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 당시엔 조금 덜 떴을 때인가요? 아니요, 그때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최정상. 그리고 제가 그 파울리나 루비오가 누군지 알게 된 게, 아니 그 파티장에서 네.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근데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작아서. 샤키라도 그래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 저도 실제 보신 줄 알고. 예. 토크가 이렇게 또 즐거워지네요, 그래서 갑자기. 네. 자, 그러면 딸리아 그리고 그 딸리아 넘어가기 전에 그 아까 그냥 간단하게만 그 말씀 주신 그 아모르 알라 메히카나 중에 예. 오바마랑 탈리아랑 춤을 추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이제 딸리아가 나와서 오바마랑 미셸 오바마가 같이 앉아 있거든요. 미셸 오바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가 나와서 살사의 이 쿰비아의 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동안. 근데 아주 뭐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 관계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애매하죠.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들을 직접 뭐 백악관으로 초대도 하기도 했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또 뭐 쿠바와의 관계도 굉장히 정상화를 했었고, 지금의 바이든과는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또 지루해지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딸리아 말고는 아까 말씀 주신 루이스 미겔의 일단 뭐 멕시코를 전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저희 응답하라 1988에도 나왔지만 아이스크림 사랑 불렀던 게 루이스 미겔 디렉토 알 코라손이라고 해서 임병수 씨가 예전에 불렀었죠. 예. 되게 옛날 노래긴 한데 루이스 미겔이 어릴 때부터 이제 커갈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제 계속 알고리즘 걸리는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루이스 미겔보다는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라는 가수를 좋아하고요. 굉장히 좀 남성적인 가수인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뭐 거의 마리아치 이 멕시코의 왕이라고 불리는 비센테 페르난데스라는 분이거든요. 비센테 페르난데스는 사실 뭐 좀 우리 연배에서 듣기에는 보통 좀 젊은 분들이나 한 40~50대까지도 듣기에는 약간 좀 예전 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 중에도 좀 신나는 음악은 깐타 코라손이라고, 코라손은 심장을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노래한다. 이런 이제 멕시코 노래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내 사랑, 내 심장을 내어줄게, 이런 표현들 아주 많거든요. 뭐 그런 노래. 내 마음을 줄게, 내 마음의 노래 뭐 이렇게 좀 순화시키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의 노래. 내 심장의 노래. 이거는 좀. 근데 이게 이 번역이 멕시코적이긴 하네요. 내 마음을 줄게긴 하죠. 그 루이스 미겔의 그 초기 곡들은 약간 미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로만스 앨범이 나오면서 약간 허스키하게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노래에 관심이 없더라도 노세뚜 정도를 들으면 이놈이 멕시코의 임재범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 공연에도 가봤는데 CD보다 잘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저는 공연 못 가봤는데 그리고 진짜 잘하시는 그 루이스 미겔은 그 머라이어 캐리의 애인이었던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가 루이스 미겔하고 사귈 때는 스페니쉬 버전 곡들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는 젊은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약간 느끼할 수 있어요.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루이스 미겔이 오히려 좀 더 보편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렇긴 모습이면 하죠.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는 멕시코의 마초다. 네. 이런 느낌들. 네. 발성이나 뭐 이런 게 네. 사실 그 전에 전 세대 후안 가브리엘이나 이런 가수들은 좀 카랑카랑하고 고음 많이 나고 뭐 이런 가수들이 많았는데 네. 아마 그 루이스 미겔,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이때쯤부터 뭔가 중저음에 그다음에 허스키한 보컬들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보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행했던 곡인데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유행했던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 훨씬 좋게 느껴지는 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해낸 루이스 게 미겔은 해요. 루이스 미겔하고 알레한드로 네. 페르난데스는 네. 그런 걸 해냅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그래서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가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빅뱅이 붉은 노을을 불렀다고 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과 넘긴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화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영화 한번 가볼까요? 영화 저는 아까 뭐 탈리아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꼭 그런 걸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멕시코의 풍광과 멕시코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아낸 이냐리뚜 감독의 이뚜마마 아, 이 영화. 담비엔. 예. 이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해석은 해드리긴 어려운데 여튼 뭐 너희 어머니 뭐 이런 그리고 너희 어머니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원제는 이뚜마마 담비엔 담비엔. 예, 너희 어머니 고 중요합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청춘의 영화. 예, 청춘의 영화고 사실은 청년으로 넘어가는 소년 둘과 이 두 명 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명의 배우를 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르날도 만나셨습니까? 가르시아 베르날? 예.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예. 체게바라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영화 체게바라의. 그 식당에서요. 예. 네. 제가 저 좋다는 식당을 많이 다녔는데 네. 예, 그러다가 몇 번 봤습니다. 예. 인사하셨나요? 어, 나냐고 물어보던가요? 아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저 친구 했는데 네. 사람들도 막 모이고 사인해주고 하는 거 맞구나. 뭐 요 정도였죠. 제가 또 그렇게 남자 배우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뚜마마 담비엔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소년들의 수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의 풍광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이혼녀로 나오나 아무튼 맞습니다. 그 성인 사촌형의 아내로 나오고 여자와 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그런 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춘기 정점에 있는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 모든 게 다 재밌고 모든 게 다 호기심 있고 막 이런 나이에 그 소년들이 나누던 대화. 네. 그 대화들도 되게 재밌는데 잘 삐지기도 하고 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렇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친구라고 하면 네네. 갑자기 이제 그 진실의 시간 네네. 딱 갖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술을 이렇게 술잔 놓고 뭐 진실 게임 이렇게 해야 돼. 진실 게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으나 야 미안해. 7년 전에 사귀었던 마리아 있잖아. 너 만나면서 나 만났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네. 만났다까지는 아니고 사실 조금 더 친근했다, 아주 가까웠다 이런 거죠. 좀 만났다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만났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은이라는 친구는 내가 더 미안해. 사실 네가 10년 동안 사귄 가브리엘라 있잖아. 그렇죠. 담비엔 나도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내용이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호기들, 객기들, 맞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뻗고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가 점점 별로로 생각됐던 것은 아마 제가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나이가 어리고 삶이 모험이고 뭔가 즐거움을 찾고 특히 뭐 여성, 남성 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그런 막 이렇게 좀 객기 있고 막 이런 게 제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부산아이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어려도 네. 그런 분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야, 내 인통아이가 죽자 뭐 이랬던 친구들은 네. 그 씁쓸한 웃음을 맞습니다. 지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친했던 친구들을 지금까지 또 친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네. 그런 만남들이 별로 없다면 네. 또 결말을 또 굉장히 또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뭐 추천드리자면은 뭐 사실 뭐 로마 이런 영화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아우 지루합니다. 지루한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정말 지루한데요. 정말 지루하고. 제가 살던 곳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멕시코의 거리가 콜리마 로마. 잘 안 바뀝니다. 멕시코의 거리가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센트로 쪽 다니고 막 이런 장면들에 제가 아는 곳도 있고 해서 되게 좀 정겹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영화에 한국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국말이 나왔었나요? 예, 태권도 사범. 태권도 사범. 예. 거기에서 사범. 이걸 해석을 안 하니까 그죠? 아니 뭐 차렷 뭐 이거 나와요. 차렷. 그때 졸릴만한 시간. 영화 길어서. 한국 사람들 위한 배려였거든요. 그거까지 모르겠고 네. 아마 그때 태권도 사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실제 태권도 유명하죠 현지에서. 엄청 유명하죠. 네, 현지에서 태권도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네. 멕시코가 금메달인가 뭐 올림픽에서 딴 적도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 태권도가 이게 가라테랑 경쟁해서 적어도 멕시코 쪽에서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림픽 종목이 돼서 그런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우리말로 숫자 세는 멕시코 친구들 꽤나 많아요. 그리고 태권도도 뭐 지금은 뭐 K-팝이니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만 유명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태권도가 맡고 있었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또 요새는 다양한 어떤 그 OTT에서 좀 편리하게 좀 영화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OTT에서 만날 수 있는 멕시코 관련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OTT에서 아마 이제 보신 것 중에는 나르코스가 있을 것 같고요. 콜롬비아가 이제 1편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멕시코의 나르코들을 다룬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좀 나르코는 또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밝은 느낌의 거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저희 이제 기생충 이거 나올 때쯤에 나왔던 건데 노만체스 프리다 1, 2편이 있습니다. 노만체스 프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좀 코미디에 좀 가깝긴 한데 그 당시에 기생충 못지않게 외국어 영화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만체스라고 하면은 이제 멕시코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만체스 뭐 헛소리하지 마, 뭐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프리다 이름인 거고 그냥 속으로 하면 뭐 이렇게 까고 있네 뭐 요 정도 느낌이죠. 예. 그래서 노만체스가 있고 좀 더 세게 말하면 노만메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설명할 줄 몰랐네요. 멕시코에서는 요거 2개 정도 표현 알면 좀 재밌게 그냥 농담으로 멕시코인들이랑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옥에 갔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도둑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보니 이 돈이 어떤 학교 집내지음 그거를 지은 곳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냥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애니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사실 장민 씨 나온 옛날 영화인데 임성민 씨 나오고 임성민 씨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멕시코 말을 합니다. 실제 현지 로케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멕시코 스페인어 예전의 느낌을 한번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한때 국내 최고 히트작 중에 하나였는데 애니갱이라는 영화는 국립영상원에서 공개했나? 아무튼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2시간 정도 다 오픈돼 있고요. 이거 사실 구한말 역사부터 한번 공부하시기에도 좋죠. 재밌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슬프지만 이게 아마 연수나가서 처음 본 영화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모레스 페로스가 너무 좀 과격하고 잔인한 면도 있고
그 당시에 펄프 픽션 때부터 아. 3단계 구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네. 영화 뭐 바벨도 그렇고 갑자기 에피소드 처음에 총 맞았던 사람이 두 번째 멀쩡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네네. 예, 그다음에 그 뭐 핸드헬드의 편집이나 이게 또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살리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유명해진 영화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 월할래 네. 이 모든 표현을 월할래로 다 끝나는. 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월할래 이거 하고 월할래. 난 너한테 동감해 월할래 뭐 이게 이 톤으로 월할래라는 단어로 다 쓸 때 네. 와 저거 진짜 물론 그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욕도 다 나옵니다만 네네네.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모든 음악 그 뮤지션 스타들도 다 여기 그 OST에 뛰어들었고 네. 그래서 영화가 뭐 100만인가 넘었을 때 특별 OST 앨범도 내고 막 그랬어요. 공연도 하고. 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그 전까지 뭐 최고로 쳤던 게 그 비슷할 때 뭐 섹스 푸도르이 라그리마스라고 하는 그 텔레노벨라랑 연관돼 있는 그 약간 일본스러운 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연속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이런 구성이. 근데 아모로스 페로스는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고, 근데 취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잔인한 거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거 너무 별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작품은.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사실 시나리오도 구해가지고 그 책으로 팔더라고요. 그거까지 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멕시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문훈 작가님이 좀 이제 가볍게 내가 멕시코에서 이런 일도 겪었다. 네. 이런 거는 쉽게 겪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파울리나 루베로 만날지는 못했겠죠. 네, 그렇게 못 만났죠. 하지만 저도 빨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춤 한번 같이 췄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역할하면서 꿈이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뭐 검색해서 보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문훈 작가님, 제가 더 이상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멕시코에서 난 이런 것도 겪어봤다. 결국에 제가 오늘 사실 멕시코 좀 밝은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나르코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과장 없이. 그 제가 로스레이스라는 지방에 좀 살았었거든요. 로스레이스라는 거는 미초아칸이라는 지역인데 미초아칸은 약간 서남부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좀 이제 태평양 쪽에 가까운 쪽인데 좀 이렇게 작은 도시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나르코스라는 거를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멕시코가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멕시코라는 나라는 위험할 수는 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나르코들 간의 싸움이 많고요. 일반적인 범죄도 보통은 어떤 특정 누군가를 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좀 타겟해서 보통 하는 경우가 같고,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약간 앰버서더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멕시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이 있고 한데도 이 나르코들이 이 지역에서는 내가 관할하는 곳이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유럽 친구들이랑 좀 같이 있었거든요.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좀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캐나다 친구들 이제 여자아이들이었는데 그 둘이 굉장히 쾌활했어요. 그 쾌활한 친구들이 이 나르코들이랑 친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너희도 다 초대해서 놀러 오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미첼라다라는 맥주 아시죠? 미첼라다라고 고추 맥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카프리나 코로나 사셔가지고 3분의 1을 넣으시고 토마토 주스를 3분의 1 넣으시고 타바스코를 한 반 숟갈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핫소스를. 근데 여튼 이 고추 맥주를 공짜로 주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한 번 초대를 받아서 약간 강가 같은데 기억에는 약간 뭐 물레방아 같은 이런 돌아가는 느낌의 그런 이제 약간 평원의 이런 곳이었는데 그
그 가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맥주를 운전하는 친구도 좀 들고 있었고요. 맥주를 좀 들고 있기도 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르코들이 이제 초청한 거에 놀러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뭣도 모르고 누가 대장인지 모르고 막 까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장난 많이 건 제일 조용한 친구가 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장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집에도 저녁에 이제 다 같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집이 그렇게 크게 다르게 막 저택처럼 지어져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입구는 똑같은데 좀 길게 방이 좀 많았습니다. 길게 좀 방이 많았었고 이 뭐 캐나다 친구라든지 친구들이 조금 취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놀다 간다고 해서 새벽까지 놀았던 하지만 계속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결론적으로는 뭐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돌아왔던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나르코스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나. 네. 자, 요게 그 나르코스를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긴 하겠으나 약간 좀 밋밋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네. 물론 다음 에피소드도 제가 볼 때는 그 작가님의 스타일상 밋밋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게 혹시 있었다면 사실 멕시코에서는 이제 일상이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일상이 재밌었던 데는 이 이제 멕시코인들을 부르는 말 중에 파창게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창게로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멕시코 시티로 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과달라라로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은 이제 대도시에 4촌뿐만 아니고 6촌 뭐 이런 먼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들, 친척의 친척들을 다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과달라라에서 또 새롭게 그 당시에 이제 또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또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다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들의 생일, 그 친구 엄마의 생일, 그 친척의 어떤 파티라고 하면 특히나 제가 이제 동양인이잖아요. 한국인이 되게 낯선 곳이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은 이제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인들은 매우 이제 낯설게 느끼고 이제 스페인어를 좀 구사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데리고 놀기 재밌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해서 계속 소개를 받아서 정말 하루에 쉬는 날이 진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매일 밤에 가서 파티하고 우리는 이제 파티 뭐 가면 이제 춤추는 이런 것도 끝도 없이 진짜 진행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 그런 경험 많으시죠? 피에스타. 예, 피에스타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악 시끄러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귀에다 대고 넌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피에스타는 그렇게 다니진 않았는데 참 라틴 아메리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와 친구가 되냐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결정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작가님도 그 뭐 친척들을 다 소개받았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족의 개념이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데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이렇게 있고 빠빠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아들이나 자식처럼 보이는 애들이 한 20몇 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네. 뭐 저 사람도 자식이고 저 사람도 자식이고 저 사람도 자식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20명 정도면은 이게 모유 수유하는 기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이게 한 수십 년간을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20형제라는 거예요? 20형제? 그렇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20명이 넘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자 대녀였던 거예요. 네. 진짜는 형제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랬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그렇게 엮여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 뿌리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혈연 관계가 있냐 아니냐 저희는 뭐 그런 걸 좀 구분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런 걸 잘 구분 안 해요.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죠. 그냥 가족이죠. 네. 얘는 내 뿌리모 뭐 그 얘기는 뭐 우리처럼 몇 촌이야 뭐 이런 걸 가리는데 거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가족이야. 약간 느낌이 이제 그 좀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하고 좀 비슷하고 우리 네. 식구요 뭐 이런 느낌에 그 실제 사회적으로도 식구들을 잘 챙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나르코스도 아마 그 지역 경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한 몇 주 동안 마스크가 품절되고 마스크 대란이다 뭐 이럴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오지를 다니면서 마스크와 식량을 나눠줬던 게 나르코스들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역이 네. 이렇게 그 나르코스들하고 맺어져 있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범죄자 집단 뭐 이런 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말 처음에 누구랑 친구가 되냐. 그리고 그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화 기생충에서 뭐 믿음의 서클 뭐 이런 것처럼 친구의 친구.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믿는 거는 네가 너여서가 아니라 네가 카를로스의 친구니까 믿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얘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는 네. 잠깐 얘가 두 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야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만나게 된다면 이 친구는 우리랑 어울릴 만한 친구라는 어떤 공인인증서 같은 걸 받은 거죠. 네. 예, 아무튼 굉장히 미남이고 호남형이시고 제가 볼 때는 멕시코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네. 그 친구로 막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러기에 네. 굉장히 적합한 네. 또 멕시코에 특화되어 있는 네. 예, 그런 착한 멕시코인 같은 모르겠네요. 순수한 예. 멕시코인네. 그걸 잘 제가 확언할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지금도 계속 이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 관련해서 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이제 멕시코 책을 이제 뭐 이런저런 계기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 관심이 많은 분야는 좀 언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그런 등등의 로망스 계열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 좀 문화를 풀어내는 책들을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좀 출간을 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있는 그대로의 멕시코 판매량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회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뵙겠습니다.